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금산 분리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정부 내에서도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시점에서 금산 분리 완화 이슈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을 시킨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학대인지 훈육인지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지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생활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3,800선까지 내려앉은 코스피가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영향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0.9% 오름세로 지수는 3,889포인트입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상그립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44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 기관이 대규모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5,07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482억 원 팔아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반도체 수톱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칩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3.6%, SK하이닉스가 2.1% 오름세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다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4% 하락하면서 86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또 한 번 팔자세를 나타냅니다. 1,603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12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역시 1,533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현재 레인보 로보틱스만 유일하게 상승을 켰습니다. 0.7% 오름세고요. 반면 펩트론 현재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14%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고환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역사상 쉽게 보지 못했던 고점 인근에서 등락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1,472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1,475원 60전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99원, 엔화가 941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 짚어본 것처럼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실질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시장에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네.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화폐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지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난달에는 89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오, 네. 또 외환위기 당시 때와 비교해봐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주요 64개국 가운데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낮고 하락 속도로는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달 들어서도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만큼 추가로 더 하락하고 이 하락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당장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진 데다가 AI 거품론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이 시장 유동성이 말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올 들어서만 40조 원어치를 쓸어 담은 서학개미 또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달러 수요를 늘리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한 점 역시 달러 유출 우려를 키우는 데다 통화량 증가, 정부 재정 악화 등도 원화 약세 원인으로 꼽히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율은 먼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지갑 사정과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예. 수입 물가 지수 넉 달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이야 피부에 와닿진 않겠지만 대략 석 달 뒤면 이 소비자들 역시 물가 오름세를 더 강하게 체감할 걸로 보이고요. 예. 녹아내리는 원화값은 이미 일부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서울 평균 휘발유값 1,800원을 찍었고요. 아, 네. 네, 지난달 미국산 소고기 가격은 평년보다 20% 가까이 오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보면은 이미 뭐 외식 물가는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잖아요. 네. 칼국수 한 그릇이 10,000원에 육박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외식 메뉴 찾아보다가 결국 집밥 찾게 되는 요즘이잖아요. 아, 네.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예. 한국 소비자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3% 넘게 올랐는데 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특히 더 생각나는 이 칼국수 5% 가까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50% 넘게 올랐고요. 이름 좀 있는 집이다 싶으면 한 그릇에 10,000원은 가뿐히 넘습니다. 네. 칼국수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이 김밥, 김치찌개처럼 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메뉴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료비도 물론이고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칼국수나 냉면 같은 면 요리는 이른바 면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네. 밀가루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큰 폭으로 뛰면서 이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살벌한 물가 속에서 그나마 단비 같았던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요. 이달 말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이 모두 소멸된다고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이달 말일 일요일이면 1,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요. 예.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됩니다. 아이고. 저는 진즉에 다 써버리긴 했는데 예. 의외로 아직까지 안 쓰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깜빡 잊은 분도 계시는 거. 네, 지난주 기준 이 지급된 9조 600억 원 중 약 97%가 사용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네. 나머지를 금액으로 계산해 봤더니 아직 2,400억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이 세모전 가족분들도 혹시 남은 잔액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예. 없더라고요. 네, 잊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한 번씩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소식 좀 짚어보면요. 정부 정책이 무색하게도 이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네, 14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예. 이마저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허. 이달에만 1.72% 올랐는데 와.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달보다도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습니다. 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공급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11호 대책 이후에도 일부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상승폭이 짧은 시간 동안 급등한 걸로 보이고요. 서민들의 전세 불안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규제 이후에 전세값도 한 달 새 2% 넘게 올랐는데 중저가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토어제가 새로 적용되면서 전세 매물도 줄어 이 내년에도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매매와 전세 시장이 함께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규제 대상이 아닌 대형 오피스텔 가격도 덩달아 크게 뛰고 있는데 네. 지난달의 경우 매매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 0.44%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찍기도 했습니다. 예. 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로 유지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데다 보유해도 주택수 산정에선 빠지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예정자에게 유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상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서 갭 투자도 여전히 가능해서 아파트 대신 꽝 대신 닭이라는 흐름에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은행들은 연말 앞두고 대출 창구를 뭐 걸어 잠그고 있던데 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서라고요? 네, 이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는 모습인데요. 네. 은행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해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창구를 잇따라 닫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이 당장 오늘부터 이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예. 하나은행도 내일부터 올해 시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대출 창구가 열려 있지만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네.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아직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에 못 미쳐 총량 관리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당장 잔금 납입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주요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계대출이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이 셔터까지 내리나 싶으실 텐데 실제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770조 원에 육박하고요. 이달 들어선 2조 6,500억 원 불어나면서 지난달 증가폭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예. 특히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빡빡해지자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 더해서 요즘 또 주식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B2 수요까지 몰리면서 은행들이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금값이 살짝 주춤한 사이에 이 개인 간 금을 사고 파는 직거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금테크 열풍 여전한 듯 보이는데요. 네. 여담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중고차를 한 대 사려고 둘러보다가 네.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현금도 좋고 금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나 금을 찾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제도권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 직거래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직거래 플랫폼이죠. 이 금방금방의 거래 규모가 지난 한 달간 830억 원을 찍으면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네. 국내 금 품귀 현상이 심했던 지난 2월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평소에 거의 4배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이 밖에 사설 금거래 플랫폼이나 이 당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통상 오프라인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 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어서 이렇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국제금값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300달러 선을 돌파했고 예. 국내 시세도 덩달아 뛰었는데 이후 오를 대로 올랐다고 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예. 다만 전문가들은 이 중앙은행들이 갈수록 금을 사들이고 있고 탈달러화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우상향할 것이다. 최근 하락도 일시적 조정일 뿐 구조적 수요가 유지되면서 내년 금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시 이 해상교통 관제센터 대응도 부적절했던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항해사가 수동으로 조종해야 하는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본다고 그렇죠. 자동으로 돌려놨다가 한눈을 판 사이 방향을 바꿀 타이밍을 놓친 걸로 알려졌죠. 예. 그런데 이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제센터가 이상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해양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요, 이 당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이 항로 이탈 알람 기능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관제구역
관제구역 내에서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이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당시 관제사가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서 껐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알람을 켜놓게 되면 이 작은 어선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람이 울려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형 여객선이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1등 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네. 한편 이 관제사 한 명당 책임져야 하는 해역이 10여 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도 더 넓어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단 한 명이 성남시 크기와 맞먹는 해역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건데 네. 단순히 과실 여부를 넘어서 업무 과중이 장비 활용 방식 등 관제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강원도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의 충격적인 갑질과 폭행 실태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도 엄정 조치를 지시했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의 악랄한 괴롭힘이 드러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예.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속옷까지 빨간색만 입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까지 내린 데다 네. 주식을 사라 강요까지 해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엄정 조치를 지시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관계부처가 협의해 폭행과 협박, 강요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라 주문했고요. 또 상급 공무원들이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네. 가해 공무원의 상급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라 지시했습니다. 예. 갑질 논란이 불거진 양양군청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국민들이 아니라 피해자분들께 고개를 숙이셔야죠. 그렇죠. 부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7934님이 저도 깜빡하고 아직 사용 안 했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마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직 2,400억 원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요. 꼭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공사와 작업 구간이 많고 또 곳곳에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5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또 강릉 휴게소에서 강릉 분기점까지 2개 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진행되는 작업 여파로 여주 나들목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문학나들목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고요. 남동부터 여파 받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만남의 휴게소에 사고 있고요. 갓길로 옮겨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구미 부근에는 추돌 사고 나서 이를 2차로에 걸쳐 처리 중인데요.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또 반대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 4차로에 장애물 주의하셔야겠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오포 3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금융 규제 중 가장 확고한 원칙은 금산분리죠.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건데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손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산분리 원칙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지금 정부가 손보려고 하는 배경은 뭔지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뉴스에서 뭐 종종 들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금산분리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좀 어렵고 딱딱한 개념이어서 제가 바로 그냥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뭐 큰 은행 중에 주변에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등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네. 뭐 농협도 있고. 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삼성은행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은 있지만 삼성은행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은행들이 이제 은행이니까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길 거고요. 예. 다른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존 은행들은 그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죠. 네. 뭐 신용대출도 해주고 뭐 자영업자 대출도 해주고 네. 가장 많이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예금과 대출의 차이, 네. 예대 마진 그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은행이 있다면 물론 그런 영업도 하겠지만 네. 다른 영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라는 일종의 제조업이 있고 네.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대출도 해주겠지만 자기들이 그냥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어허. 일단 그 투자금으로 반도체를 공장을 지어서 네. 지금처럼 수출이 잘 되면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오, 예. 수익도 많이 나니까 고객들에게 이자도 많이 줄 수 있겠죠. 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모든 일은 잘 될 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안 될 때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은행 예금을 갖다가 투자금으로 썼는데 네. 장사가 안 돼서 어허. 만약에 망하면 은행 고객들은 예금을 못 받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금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예금만큼은 원금도 보장된다. 요즘 네. 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만 네, 네.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뱅크런이라고 해서 예. 저 저축은행에 내가 돈을 맡겼는데 못 돌려받는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다들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돈부터 인출해달라. 네. 자, 근데 만약에 삼성은행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 아마 경제가 와. 아비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 정도의 상상만 충격이 해도.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늘 안 좋은 걸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된다는 걸 상정을 하고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삼성이 은행을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은행은 칸막이를 쳐놔야 된다. 서로 지분 보유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금산분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금융 규제 중에 하나고 뭐 역사를 따지면 1980년대 초반까지 올라가니까 예. 거의 한 40년 넘은 규제 원칙입니다. 네. 아주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가 그러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은행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LG 이런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4.1%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삼성이 국민은행의 주식을 4%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근데 4% 가지고는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반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결국 은행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산업자본, 대기업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4%라는 한도를 준 은행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반대로 대기업이 은행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은행이 대기업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존의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네. 뭐 SK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막아놨습니다. 못하게. 예. 왜냐하면 그건 결국 그걸 허용해주면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금융자본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14.99%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네. 15%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역시 15%로도 단독 의결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경영권에는 영향 미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그러니까 규제를 쳐놨습니다. 예. 이 금산분리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된 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십 년 됐어요. 예. 네. 이게 왜 생긴 거냐면은 예전에 우리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박정희 정부 때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아하. 모든 은행의 의사결정은 정부가 했습니다. 예. 정부가 돈줄을 꽉 쥐고 자 이번에 설탕 공장 짓는 삼성에 100억 원 대출,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바퀴 타이어 공장 짓는 어디에 200억 원 대출 이렇게 아예 그냥 정부가 나눠줬어요. 네. 지금 중국이 하듯이. 예. 자,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은행을 민영화라는 걸 시켰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민영 은행들이 생겼는데 네. 정부가 그때 이걸 풀어주면서
걱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의 국영은행에서 민영은행으로 풀어주면 기존의 삼성, 현대, 뭐 LG 그때는 선경, SK 네. 이런 데가 혹시 은행을 사버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1982년에 은행법에 아까 제가 4%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4%라는 지분 제한을 걸어둔 게 1982년이고요. 예. 지금 2025년이니까 43년 동안 물론 약간의 지분율의 변동은 있었지만 근간은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규제가 그러겠지만 찬반 주장이 나뉘고 또 순기능과 뭐 역기능 양면이 있을 텐데 먼저 순기능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순기능은 그러니까 금산분리 아까 삼성은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의 고객들이 예금을 했는데 그걸 삼성전자에 투자금으로 써버리는 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네.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 지배 구조는 결국은 한 사람의 의사결정 혹은 극소수의 의사결정으로 모든 게 의사결정된다는 게 매우 많은 뭐 지금까지 사례가 있고 지금도 네.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네. 재벌 총수의 사금고처럼 쓰일 수 있다. 잘못하면 네. 그걸 막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순기능이고요. 예. 또 이런 겁니다. 삼성이랑 뭐 예를 들어서 SK가 막 경쟁을 하는데 삼성은 은행이 있어요. 네. SK 은행이 없어요. 자, 그럼 아하. 어디가 돈을 조달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이? 삼성이 조달하기 쉽겠죠. 예. 그러면 결국 그거는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 그렇죠. 결국 이 제조가 산업자본에 금융을 갖다 붙여놓으면 금융이 있는 곳은 돈이 술술 돌아가니까 사업하기 너무 쉽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근데 그 금융에서 나오는 돈은 기업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객끼리 맡긴 돈이고 결국 이게 잘못하면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결국 사금고화를 막고 최대한 금융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네. 뭐 반대로 역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지금까지는 역기능은 이제 없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해외와 비교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네. 해외는 이런 게 안 왔는데 우리는 왜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비유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주요 타겟이 된 대상 중에 하나가 네. 외국인들입니다. 아, 네. 외국인들이 서울에 비싼 집을 사서 집값을 다 올려놓는다 이런 네. 비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을 사려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죠. LTV, 네. DSR이란 대출 규제도 있고요. 근데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서 실거주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 실거주 의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출 규제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마찬가지 대출 규제를 받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인이 중국의 무슨 은행에서 돈을 빌려 와가지고 그걸 국내로 송금해서 사면은 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중국의 은행을 어떻게 규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출 규제에서는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대출 규제가 빡빡한 나라는 전 세계에 드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매우 많은 돈을 쉽게 융통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 돈 들고 와서 서울 집값 사면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결국 네. 아니 그러면 내국인만 이렇게 규제하면 이거 역차별 아니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산분리라는 게 도입된 연원은 결국 우리나라의 특유한 재벌 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게 결정하는 재벌 체제 부작용을 막고자 금산분리라는 칸막이를 쳐놨지만 네. 삼성이 결국은 뭐 해외에 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TSMC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해외 그 기업들은 금산분리 규제를 안 받거나 아하. 혹은 훨씬 약하게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TSMC는 은행이랑 손잡고 돈을 쑥쑥 잘 쉽게 조달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로는 어디 사모펀드와 증권사와 손을 잡고 돈을 쉽게 조달하는데 아하. 삼성은 그걸 막아놓으니 아니 그러면 결국 요즘은 전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다 먹는 승자 독식의 사회인데 네. 그런 경제 현상인데 우리 대기업들 이렇게 발목을 잡아두면은 아하. 어떻게 경쟁하라는 얘기냐 예. 이런 역기능이 나오는 게 해외와의 관계에서 최근에 많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오픈 AI 샘 알트만 그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가면서 네. 발표하고 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예.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손잡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2029년까지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짓겠다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데 예.
5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조 원 정도 돼요. 예.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딱 정부 예산이 그 정도 되거든요. 네. 한 기업이 750조 원을 어떤 그 데이터 센터라는 뭐 쉽게 말하면 공장 같은 걸 짓는데 네. 투자할 정도로 이미 지금 돈 경쟁이 돼버렸는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버는 영업이 올해 굉장히 장사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벌 수 있는 돈이 한 60조 원 정도가 맥스예요. 아하. 그럼 750조 원 정도의 투자금을 내려면 한 12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럼 네. 이렇게 돼 결국 삼성전자는 자기가 번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오픈 AI 이런 데는 그런 규제들을 다 열어주고 펀드든 증권사든 은행이든 손을 잡게 열어주다 보니까 예. 결국 이 쩐의 전쟁에서 밀린다라는 아하. 논의가 나오고 있고 사실 AI나 뭐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전에는 투자금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산분리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 도드라졌지만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돈이 1조 원이 우습게 들릴 정도로 네. 요즘은 쩐의 전쟁이 돼버리니까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 싸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산분리가 이젠 좀 시대에 안 맞다. 조금 더 뭐 약을 쳐서 얘기하자면은 좀 거추장스러운 규제 아니냐. 예.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최근에 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볼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샘 알트만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산분리도 뭐 큰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한번 완화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근데 네. 이게 왜 나왔냐면은 네. 결국은 삼성과 SK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나 반도체로 돈을 엄청 잘 벌고 있고 예. 지금 뭐 많은 경제 뉴스에서 AI 특수, 메모리 특수,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 네. 부르는 네. 게 가격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물량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공장을 많이 지어야겠죠. 네. 근데 괴단히 불행하게도 반도체 공장은 한 동을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요. 네. 그럼 결국 지금 SK 하이닉스도 이천에 엄청나게 큰 반도체 프로젝트 컴플렉스를 짓고 있는데 네. 현재 SK 하이닉스가 자체 추산하기로 자기들이 계획한 공장을 다 짓는 데는 한 60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어도 그걸 자체 영업이익만으로 조달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뭘 예. 건의를 했냐면은 이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큼은 좀 쉽게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좀 풀어달라. 네. 결국 그거는 금산분리의 근간을 살짝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필요도 있네라는 당연히 긍정론도 있지만 네. 아니 기업 한두 곳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한 40년 넘게 유지해온 이 규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네. 논란이 나온 거고 이 금산분리 규제를 해제할 거냐 유지할 거냐를 결정하는 곳은 정부 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네. 문제가 바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고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정적이다. 아니 기업들이 알아서 자금을 조달해야지 왜 네. 규제 탓을 하느냐라고 시사는 했는데 네.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자, 그게 정부의 합치된 의견이냐 예. 아니면 공정위만의 의견이냐 후자라고 답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네. 예를 들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뭐 산업부라든지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금산분리를 좀 풀어줘야 한다. 혹은 풀어주는 걸 검토해볼 수 있다는 쪽이 기운 것 같고 예. 공정위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커진다라는 쪽에 기울고 있어서 이게 잘 보여주듯이 결국 찬성이든 반대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절충점을 못 찾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뭔가 현실과 이상의 충돌 같은 느낌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해외 뭐 반도체 기업들 요즘 투자금 구하기 위해서 뭐 과도한 거래도 한다면서요. 반칙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 거래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자전 거래인데, 자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네. 오픈 AI 아시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그 고급 AI용 반도체 칩을 만들면 오픈 AI가 그걸 사는 구조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많이 팔아야 장사가 잘 됐는데 오픈 AI는 우리 챗GPT 많이 쓰지만 돈을 못 법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수를 내냐면 자기들이 오픈 AI 돈을 빌려줘요. 아하. 그 돈으로 우리 물건 사라. 예.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게 일어날 정도로 지금은 자금 조달이 다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쩐의 전쟁이다. 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성 쌓고 남은 돌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남아도는 돌멩이라는 뜻으로 쓰일 자리에 쓰이지 못하고 남아 쓸모가 없어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외로운 신세를 이르기도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외로운 신세를 뜻하는 속담으로 날샌 올빼미 신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빼미라는 새는 야행성으로 밤에만 활동하는데요. 이런 새가 낮을 맞은 처지라는 뜻으로 힘없고 세력이 없어 어찌할 수 없는 외로운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많이 알고 있는 속담으로 짝 잃은 기러기나 짝 잃은 원앙 같은 것도 있죠. 이 두 속담은 몹시 외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호랍이나 호러미의 외로운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짝 잃은 원앙이라는 속담은 쓸모없고 보람없게 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날개 없는 봉황, 구슬 없는 용 또는 줄 없는 거문고 등의 속담과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지만 공기질은 더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멀리 보이는 건물이 먼지 때문에 선명하지가 못합니다. 하늘 자체도 흐리긴 하지만 전날부터 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일부 남부 지역도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중부 곳곳에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에서는 대기가 몹시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고요. 평년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동쪽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지만 끊이질 않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훈육은 어디까지인지 평소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중동, 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 없는 내란 옹호 세력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환율, 물가 상승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리면서 정권 심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자초한 여객선의 항해사 등이 구속된 데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은 출항 이후 한 번도 자리를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년 2월 기온은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매우 생산적인 협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회의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공식 확정됐다고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네. 이 선언문에 2026년에 미국, 2027년 영국, 그 다음에 2028년에 대한민국이 G20 의장직을 수임한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예. 이 2028년이 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G20 정상회의 출범이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 2010년대 우리가 서울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8년 만에 정상회의 개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식 전하면서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에 나침반이 돼준 G20을 함께 설계한 나라다 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이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비하인드가 있어 보이는데 예. 보통 G20에서는 회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 폐막에 앞서서 채택을 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네. 좀 더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미국이 또 회의를 보이콧했거든요. 예.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아공 쪽하고도 이렇게 좀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정상선언 채택에 미국이 반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맞서는 결정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이번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불참했잖아요. 네. 근데 열강들이 불참을 했어도 우리는 단합의 의지를 보이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에 정상선언문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조준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서 합의에 따라 운영된다. 예. 모든 회원이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고요. 네. 또 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트럼프 행정부가 꺼리는 이슈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남아공 G20 정상회 일정 소화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번 순방의 마지막 국가 튀르키예로 향했네요. 네, G20 참석 기간 동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3개 세션에 모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그 안에서 또 그 스케줄 안에서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도 각각 정상회담 가졌고 예. 모디 인도 총리하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또 자국으로 따로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아공에서는 동포 간담회까지 모두 마치고 튀르키예를 이제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앙카라로 이동을 한 건데요. 오늘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열고요. 예.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튀르키예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스케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선을 여의도로 좀 돌려서요. 이 12.3 내란 사태 1주년 앞두고 여야 격돌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먼저 주말 내내 이 장외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조작 수사라는 대목이랑 검사 항명 부분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을 하자는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줬으니 그러면 민주당은 이 법사위에서 할 게 아니고 특위를 따로 꾸려서 해야 된다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으로 계속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거를 이슈로 끌고 가려고 예. 하는 모습인데요. 예. 다만 제1야당으로서 사실은 민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새로운 의제 설정은 없는 그런 뚜렷한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 거리로 나가서 계속 장외투쟁도 이어가고 있는데 예. 그 부산, 울산 다녀왔고 어제는 경남 창원으로 갔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단상에 올라서 좀 이렇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 예. 북받친 듯이 예. 얘기를 하면서 괴물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야 된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제 앞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 찾아서 장외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곧 12.3 비상계엄 1년이 되고 이때가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당 지지율 답보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외압이 있다, 어떤 뭐 입틀막을 한다 이런 네, 쪽에 네. 집중을 하고 있다면 예. 민주당은 항명이다. 이중잣대, 검찰들의 이중잣대고 정치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특히나 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그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띄우는 모습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 네. 전현희 최고위원 예. 등이 가세를 하고 있는데 뭐 내란 특검, 검찰 쪽에 내란 특검이 있으면은 특판 재판부에도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당연히 설치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하고 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대법관 대상으로도 사법개혁에 고삐를 쥐고 있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또 퇴임 대법관의 그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이 있는데 네. 그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개혁안을 논의를 한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거의 뭐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면서 네. 앞으로 또 대치 국면에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대장동 토론을 수락하면서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던데
이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뭐 서로 입에 올리고는 있는데 네. 진짜로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들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이 그 대장동 토론 요거를 처음에 꺼낸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러면은 이게 법률에 관한 거니까 조국 대표 같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예. 토론하자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대표는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할 거다. 뭐 그런 거죠. 체급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예. 나는 그래도 당대표급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야당 대표랑 해야 맞지 않겠느냐 좀 이런 식으로 체급을 올려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띄웠던 그 토론하자 이 내용은 잠깐 멈춰갔어요.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조국 대표가 이걸 다시 띄운 거죠. 예. 장동혁 대표를 이제 나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키우겠다라는 심산이겠지만 이게 정부 여당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제는 민주당과는 따로 떼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죠. 예. 계속 네. 대장동이 오르내리면 좋은 예, 거고 예.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나와라. 같이 하자. 네. 그럼 좀 판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것도 근데 사실은 체급신경전인 게 그러네요. 조국 혁신당은 당이 조그만데 조국 대표가 아니라 나의 상대는 정청래다. 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개혁신당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연히 정청래 대표는 무응답으로 일도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이유도 없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네. 해서 좋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가능성 너무 없지만 하게 된다면 당내 타격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압도적인 득표율이었습니다. 네. 단독 출마이기도 했고요. 네. 98.6%가 찬성해서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네. 투표율은 47.1% 기록해서 투표율도 낮진 않았고요. 네.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각각 당선이 됐는데 이제 신장식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대표가 빠지면 권한대행을 맡는 자리라서 무게감이 좀 있고 네.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출마설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또 생각을 하면 역할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날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고요. 조국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 이름부터 조국 혁신당이고 예, 그래서 조국 대표가 취임할 거라는 거는 당연한 시나리오이기도 했는데요. 네. 조국 대표의 입지라는 것이 그 전에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하고 이럴 때랑 과연 같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앞으로 내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겠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받을 반사 이익은 전 같지 않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예. 어떠한 남은 빚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된 조국 대표가 앞으로 조국 혁신당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과거를 회귀할지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이 1인 1표제 추진을 놓고 당내 잡음이 좀 커지는 모습이던데요. 네, 이거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측에서는 꽤나 반발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는 최고위원 일부하고 친명계 쪽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또 이현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대로 퇴장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 사무부총장 지냈던 강득구 의원은 이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지역 균형이라든가 전국 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가 다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초에 그러니까 대의원제도 권리당원처럼
1표 한 표로 이제 가져가자 이거에 대해서 네. 대의원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의원제라는 거는 지역별로 또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곳에 보완하기 위한 보정장치라는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날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의견 수렴 방식이나 절차적 정당성, 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들려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또 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은 이런 겁니다. 이대로 가면 강성 지지층만 위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졸속 개정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비명계에서도 그 친명계뿐만이 아니라 비명계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너무 이제 무리한 연임 행보로 인해서 자충수를 둔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대의원 구조를 보면은 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뽑힌 사람들인데 다 없애고 자기 이제 강성당원들한테 힘 실어주겠다.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의견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후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도 주장을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전후관계 뭐 사실관계 다 떠나서 여당 대표가 집권 초기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제 방패막이처럼 쓴 그림이 돼버려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몹시 불쾌해하고 있고 그래서 당내 갈등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분열의 촉매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 앞으로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살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뭐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미국 대표단하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네. 서로 같이 조율에 들어간 건데 여기서 또 관건은 그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28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뭐 돈바스 지역을 전체 양보한다. 뭐 이런 것들. 예. 너무 러시아가 원했던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죠. 네, 네.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하고 논의하겠다. 이 정도로 밝힌 상태인데 네. 이 내용이 평화 구상안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서 너무 러시아 편만 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졌고 네. 좀 미국 정치권에서 더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러시아가 쓴 평화 구상안 아니냐 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더 큰 역성을 내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거 받아들여라. 네, 네. 우크라이나는 내 노력에도 전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뭐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좀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해 왔다는 점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은 억지에 가깝고 그래서 내심 종전협상안을 받아들여라. 이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후에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진행했고 2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죠. 23일에 이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공동성명을 통해서 밝혔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네. 최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번 시킨 50대 아빠가 말이 됩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800번이 넘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아이고. 반복을 했고 예. 이를 보다 못한 가족의 신고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는 해당 행동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 2024년 한 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한 2만 5천 건으로 2만 4천 건으로 네. 2023년 2만 5천 건보다는 한 1,20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건수도 2023년에는 44명에서 2024년에는 3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수치에 해당하죠. 그래서 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관련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앉았다 일어서기 사건과 같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무엇이 아동학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 상식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와 베이글 쿠폰. 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좀 사례랑 함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서적 학대는 지난해 이제 아동 학대 건수가 한 2만 4천 건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네. 그중에 거의 절반인 한 1만 1,500건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이제 욕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근데 뭐 그 욕이 심한 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한 뒤에 바닥에 흘린 음식물을 닦지 않았다고 해서 네. 바보, 꽁바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한 표현이라고 네.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동이 잔인한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부모가 마늘 3개에서 4개 그리고 양파 반 개를 먹게 한 행동처럼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하는 행위는 이제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고문이죠, 고문. 네, 그리고 또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또 좁은 공간 안에 가두고 매트로 시야를 차단한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보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아이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가정폭력을 이제 보게 하거나 또 듣게 함으로써 네, 아동을 폭행에 노출시키거나 예. 또 4살 아이를 5분간 맨발로 문 밖에 쫓아내는 거.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아이들이 좀 잘못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서 돈을 사용한 아이들에게 예. 이제 부모가 혼을 낸다고 네. 아이들의 옷을 모두 벗긴 뒤에 베란다로 내보내서 30분간 손을 들게 한 행동도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로 보았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뭐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부모나 교사와 같이 아이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만이 이제 학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5세가량의 피해 아동이 자전거 앞으로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아이에게 이제 비키라고 욕설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항의를 하니까 피해 아동과 그 아동의 동생 앞에서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리고 또다시 이제 욕설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폭행죄는 물론이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는 부모나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든 성인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좀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흔히들 이제 술집에 아이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동 이것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거나 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반복적이고 또 아동을 비하하거나 또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아동이 모멸감이나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면 이 역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훈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이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 이게 학대인지 훈육인지 이 경계가 조금 모호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훈육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 개념만으로 봤을 땐 절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때렸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말로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풀이었는지를 다각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우리가 성인에게 가하는 이제 상해죄의 상해가 있는데 이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되어야 상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성인에게 가한 멍자국 정도는 상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은 신체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폭행부터는 당연하고요. 뭐 밀치거나 잡아 끄는 거 그리고 또 신체를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억압하는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 게 이제 막 장난을 친 아이를 붙잡고서 강하게 흔들거나 뭐 때리지는 않지만 물건을 들어서 이제 때릴 듯한 뭐 포즈를 취하는 거 그리고 또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벌 세우기 또 효자손 같은 걸로 아이를 막 콕콕 찌르는 거 그리고 볼을 꼬집는 행동도 신체학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민법에 이 친권자의 징계권이라고 해서 부모가 뭐 보호와 어떤 교양의 목적으로 징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21년에 이게 폐지가 됐고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가 가하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모두 학대로 규정이 된다는 건데 뭐 예외는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은 부모가 아동을 체벌하거나 훈육할 수 있는 징계권을 민법에 두고 있다가 이제는 그 조항이 사라졌고 따라서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간혹 판례가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사례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뭐 창문과 차량 문을 막 열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했는데 아이가 그 제지하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는 행동을 해서 이제 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얼굴을 2회 정도 가격한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위험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학대가 아니라고 했고요. 또 아동이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이제 30분에 걸쳐서 엎드려 뻗쳐와 기마 자세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단 1회 그리고 30분에 그쳤고 또 훈육 직후에 피해 아동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서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피해 아동이 양치질을 잘하기로 부모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 아동 본인 스스로가 사랑의 회초리로 손바닥 한 대를 맞기로 본인이 룰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효자손으로 따끔한 정도의 강도로 손바닥 한 대를 맞은 것은 약속에 의한 훈육의 일환으로 학대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와 다르게 멍이 들거나 뭐 타박상이 들 정도로 때렸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는 거의 대부분 학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체벌 횟수가 1회거나 뭐 한 대에 그치거나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편 정도가 그러니까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체벌 외에 그러면 또 어떤 학대 유형이 있을까요? 또 이제 방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임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고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는 것도 학대로 보았고요. 그리고 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의료 혜택 같은 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임으로 인한 학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치라고 해서 3세 아동을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나와서 지인이 발견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아이를 혼자 둔 것은 방치하여 방임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만약에 지인이 발견하지 않았다면은 더 오래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법원은 의식주와 양육을 소홀히 한 이제 학대라고 그래서 이걸 보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분유를 먹인 후에 뭐 트림을 충분히 시키고 쪽쪽이를 물고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뒤집기를 하지 못하게 벨트를 채우는 등 충분히 안전 조치를 하고 외출을 했는데 2시간 동안 홀로 둔 사이 아이가 베개 사이로 엎어져서 이제 사망한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아서 학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이를 잘 보던 과정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발생한 공백인지 아니면 꾸준히 그렇게 아이를 방치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법원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가정에서 이렇게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뭐 어떤 처벌이나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네, 먼저 이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 최대 72시간 동안 분리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잠시 동안 분리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외에 법원에서 아이의 이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아니면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보호 조치로는 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가해자인 친권자인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형사처벌도 내려지는데요. 아동학대 및 방임을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런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최대 4년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도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학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부모로서 훈육을 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이 법적인 잣대로만 하면은 아이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아동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다른 교육적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제 폭력적인 방법만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없이 좀 스스로 반성할 시간과 진정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당한 훈육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훈육은 훈육의 목적을 아이가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지 아이에게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되고 결국 부모가 훈육으로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발달 단계의 필수적인 보호와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관련 법령 및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나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학대에 해당해서 이제 안정적 환경을 항상 조성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자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훈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은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좀 방향을 잘 설정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방임의 경우도 학대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이 주변인들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정황이 좀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 하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먼저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교습학원의 선생님, 의료인,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소방 공무원,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을 이제 가까이서 접하면서 학대 징후를 발견한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동과 관련한 시설의 종사자라면 반드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 분들은 112 경찰청은 물론이고 1391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및 신고센터 그리고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아동학대는 뭐 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보다는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이 그렇죠. 손목에 멍이 있다든지 네. 그래서 신고를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다면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아동학대에 관련한 법률 상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박학기의 비타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들어온 문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김명한님께서 아이가 음식에 집착을 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음식을 주는데요. 이것도 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네. 법원에서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볼 때에 네. 행위의 의도뿐만이 아니라 뭐 방법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관된 이게 훈육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오히려 이게 음식에 집착해가지고 과체중이 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 오히려 이게 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방법의 적절성이나 이런 걸 비추어 봤었을 때 뭐 음식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렇죠, 정해서 지금 음식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한 오히려 훈육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관성이 없이 그냥 네. 아이를 막 강제적으로 굶긴다 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든지. 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콩으로 김지민님, 아이가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이를 막으려고 제압을 했다면 자기 방어권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도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행동인 건지 그리고 또 방법은 적절했는지 또 수단은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막 강목을 들고 와서 아이를 때렸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방어권을 넘어서는 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것이 아니라 아이가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뭐 아이의 손목을 누른다든지 네. 아니면 뭐 아이를 밀쳐냈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뭐 얼굴을 뭐 떼어내려고 이제 뭐 밀쳐내는 과정에서 이제 다치게 네. 됐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넘어서서 과잉의 방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383님께서는 제가 지금 28살인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골프채로 머리를 맞은 적이 꽤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많거든요. 혹시 이것도 지금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행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네. 다만 이제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네. 7년의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28세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공소시효가 좀 지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단순히 뭐 상해 없이 머리만 맞아서 이게 폭력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약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걸로 보여가지고 네. 이제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7198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학대가 의심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우리 아이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고 또 만약에 신고했는데 학대가 아니라고 하면 아이를 계속 보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근데 이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오히려 이제 아동에 대한 방임이 될 수가 있어요. 아하. 네, 학대에 대한 정황이 의심이 되는데 내가 부모로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돼가지고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녹음기를 아이 가방이라든지 아이 옷에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대화 당사자 간에 대화가 아닌 상황에서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네.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 지금 뭐 장애아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불법이 아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법이 발의 중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 통과는 이제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어머니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아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대로 의심되는 그 정황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상황에서는. 2088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제가 말을 해도 영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심하게 하게 되고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데 혹시 이런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심한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데 이게 얘한테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반대로 1세 아동 앞에서 이제 뭐 가정 폭력으로 막 싸웠는데 예. 이제 학대로 신고를 당하시니까 얘가 한 살인데 뭘 알겠느냐,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고 얘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는 반복적으로 그 앞에서 욕설이나 뭐 비난 같은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네. 그게 이제 건강을 해쳤다 이게 아니라 위험성만 있다라도 네. 이제 아동 학대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가 진짜로 실제로 상처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쵸, 알수 확인할 없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383님, 7198님께 모바일 커피 베이글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그 외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에이펙 정상회담의 여파가 참 큽니다. 행사가 벌어진 지 거의 4주가 지났는데 네. 아직도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요. 네. 뭐 각 국가 정상들이 모인 공식 회동이야 당연한 건데요. 네. 이번엔 비공식 회동도 상당히 화제였죠. 네. 요즘 가장 중요한 전자제품 혹은 뭐 부품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내한했죠. 네. 그래서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 기아자동차 회장과 그것도 뭐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그렇죠.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가 나가고 뭐 가맹 문의가 빗발치고요. 예. 그런데 아예 당분간 가맹점 유치를 안 하겠다. 우리 신중하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젠슨 황의 딸이 여기 맛있다 이래서 또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젠슨 황이 좋아하는 네. 치킨집과 맛이 비슷하다. 아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화제인지라 저도 요즘은 치킨을 막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 네. 배달을 시켜봤습니다. 네. 여기가 매장이 많은 프랜차이즈가 아닌데요. 네. 마침 뭐 배달 그 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뭐 한국 닭이 원래 1kg 수준으로 작아서 네. 이게 좀 세심하게 튀겨야 뻣뻣해지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러는 매장이나 프랜차이즈를 은근히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여기는 아주 잘 튀겨서 굉장히 부드럽고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예. 이게 뭐 치킨도 그렇고 열량을 줄인다고 튀김을 이제 오븐에 굽는다거나 해서 네. 이런 대체 레시피도 있고 제품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이런 음식들이 튀김의 맛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사실 힘들죠. 튀김이 너무 셉니다. 네. 뭐 닭뿐만 아니라 모든 튀김은 맛있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채소도 맛있어지고요. 맞아요. 영국이나 미국에는 뭐 햄버거나 피자 심지어 초코바도 튀겨서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제 뭐 신발도 튀기면 맛있어진다. 그렇죠. 이런 우스개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맛있는 튀김에 대해서 오늘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기름에 튀겨 먹기 시작한 걸까요? 튀김의 역사는 무려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먹었는데 케이크였을 거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기원전 5000년까지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1세기에 닭튀김의 레시피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아무래도 기름을 상당히 많이 써서 조리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튀김은 오랫동안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뭐 13세기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생선 튀김이 등장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19세기에 이제 영국의 국민 음식 피시앤칩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7세기에 벨기에 혹은 프랑스 이거 맨날 둘이 싸우거든요. 자기네 원조라고. 이 두 나라 중에 한 군데에서 감자튀김이 처음 등장해서 뭐 프렌치 프라이로 요즘 불리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미국에서 이 튀김이 본격적으로 패스트푸드화된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인류가 튀김을 아주 마음 놓고 먹지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 정도로 진짜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튀김 요리라고 하면 그 각 나라별로 대표 음식이 있을 만큼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뭐 영국의 피시앤칩스 또 벨기에와 프랑스가 서로 원조라고 싸움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해서 알려진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가 있고요. 그렇죠. 또 이탈리아에는 아란친이라고 우리 밥과 죽의 이제 중간처럼 끓인 리조또를 뭉쳐가지고 빵가루 계란물과 빵가루를 입혀 튀긴 크로켓 같은 음식도 있고
또 카놀리라는 디저트도 이제 밀가루 반죽을 튀겨가지고 크림 같은 것을 채워서 예. 이탈리아의 국민 디저트입니다. 네. 또 이제 뭐 튀김 디저트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는 스페인의 추로. 그렇죠, 또 이야기를 안 하면 섭섭합니다. 네. 뭐 미국에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프라이드 치킨이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K 치킨의 인기가 엄청나고요. 그렇죠. 뭐 일본의 덴푸라도 있고 아시아를 보면요. 네.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온갖 재료들을 다 튀겨 먹고 또 튀기는 음식 튀김이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기름에 데친다거나 네.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음식들도 많은데요. 예. 뭐 새우살 샌드위치를 튀긴 멘보샤 같은 멘보샤. 음식도 있고 예. 매우 다양합니다. 이야기하니까 너무 먹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막 뱃속에서 꼬르륵 거리는데 뭐 물론 우리도 튀김 요리를 즐겨 먹긴 하는데 글쎄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이 튀김 요리 더 즐기는 나라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튀김은 어느 정도 살림이 피어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현대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치킨의 등장 이전에는 사실 본격적인 튀김 음식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다시마나 꽃 등을 튀긴 튀각 같은 전통 음식이 그렇죠. 있긴 하죠. 맞네요. 뭐 대신 요즘 치킨 덕분에 지금까지 튀김을 못 먹었던 아쉬움을 다 만회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튀김이 사실 잘 보면 갈래가 나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뭐랄까 섬세한 튀김이 있고 좀 덜 그런 튀김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일본의 덴푸라 같은 경우가 섬세한 튀김의 대표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네. 눈꽃. 튀김이 사실 탄수화물 반죽을 재료에 입혀서 튀긴 거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맛이 없기 어렵습니다만 네. 잘 보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튀김 옷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겉에 입히는 반죽이 사실 재료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네. 과조리를 막아주죠. 네네. 이 개념을 가장 잘 살린 음식이 바로 일본의 덴푸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맛있는 이제 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네. 채소도 아주 맛있게 튀겨내는 묘미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국민 음식 치킨이 뭐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프라이드 치킨이 뭐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기원이 슬픈 음식입니다. 네. 미국 이제 특히 농업 위주의 남부에 이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이 그나마 이제 농장에서 그들에게 접근이 쉬웠던 고기였던 닭을 튀겨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때 이제 뭐 스코틀랜드랄지 자메이카 등등 세계 각지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형식이 잡혔고요. 네. 또 이제 그 유명한 샌더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대령은 미국 켄터키주의 명예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인이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인데요. 네. 네, 아직도 뭐 기업 비밀이라는 11가지 허브 및 향신료 이거 뭐 다 인터넷에 나오긴 합니다. 네, 이런 향신료들을 써서 압력솥에 튀긴 치킨 이게 이제 그 질긴 다리살을 좀 더 야들야들하게 튀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을 해서 뭐 가게를 차리고 이게 결국에는 프랜차이즈화를 하면서 퍼져나가서 본격적인 미국의 대표 음식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K치킨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닭튀김과 비슷한 요리가 존재했다면서요. 네, 포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조선 전기의 의관 전순이가 쓴 산가 요록에 기록된 음식인데요. 네. 닭을 뭐 28 토막을 쳐서 달군 기름에 볶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식초와 간장 양념을 곁들여 먹는데 이게 이제 옷을 입힌 튀김이 아니고요. 지짐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우리에게 기름이 대략 이제 1960년대, 70년대까지 귀했음을 감안하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깐풍기를 이렇게 조리하는 또 중국집이 그렇죠. 있었어요. 지금은 네. 이제 폐업을했습니다만 한 10년 전까지는 엄청 유명했습니다. 이 뭐 프라이드 치킨 튀김은 뭐 미국이 원조라고 하더라도 양념 치킨은 그래도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신의 한 수였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유래가 이제 1980년대 초반 대구에서 어느 치킨 브랜드의 윤종계 회장이 고안을 했습니다.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 식으면 좀 퍽퍽해지고 네. 또 이제 닭 냄새도 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예. 뭐 6개월 동안 연구를 한 끝에
고추장에다가 물엿을 섞어가지고 이 적절히 촉촉한 양념을 개발해서 네. 튀긴 닭에 버무려 완성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요 양념치킨도 대구였고 요즘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 살펴보면 대구에서 시작한 곳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대구에서 이 치맥 페스티벌도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북에서도 대구가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양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전국 양계장의 70% 정도가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요. 닭고기 공급이 원활했죠. 예.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실험도 가능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이 양념치킨도 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덕분에 이제 1980년대로 접어들자마자 대구에서 비롯돼 성공한 치킨 매장들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제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벌인데요. 네. 이게 뭐 닭의 사투리인 달과 벌판이 합쳐져서 닭이 많은 평야라는 의미에서 나왔다. 그래서 뭐 달구가 대구로 바뀌었다. 그런 유래설마저 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듯한 것 같고요. 흥미롭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치킨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요. 평론가님도 좀 종종 드실까요? 요즘 치킨이 많이 비싸죠. 이제 배달비 포함 25,000원까지 오른다고 바로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전 사실 집에서 치킨 튀겨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게 뭐 안전 문제도 좀 있고 기름 처리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 먹고 싶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치킨이 너무 질기고 퍽퍽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닭이 1kg 수준으로 크지 않죠. 네. 그래서 더 섬세하게 튀겨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킨이 급부상을 하면서 중국집의 깐풍기가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꽤 비슷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깐풍기가 다시 기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아직 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건데 뭐 우리나라 치킨이 이제 좀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은 한국 닭이 작다 그랬는데 미국은 또 엄청 큽니다. 그렇죠. 닭의 평균 무게가 2.7kg이니까요. 뭐 한국의 2배, 거의 3배 수준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도 100년 전에는 닭이 한국 수준으로 1kg대였는데요.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살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걸로 튀긴 치킨, 특히 한국식 치킨은 맛이 또 상당히 달라요. 그러겠죠. 말하자면 뭐 한국식 양념의 맛과 미국의 큰 닭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식 치킨의 지분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프라이드 치킨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뭐 최근에 다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엄청 잘 된다 보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본토인 미국에서 더 고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성비만 내세워서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지 완성도는 신경을 안 써서 외면당하고 있달까요? 오죽하면 뭐 이미 50년 전부터 좋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1위 치킨 프랜차이즈 자리를 내놓은 지 10년이 넘었고요. 뭐 샌더스 대령이 1964년에 프랜차이즈를 매각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망이 엄청 밝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해외에서 선전해서 소득의 80%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튀김에 대한 이야기 두루 나눠봤는데 혹시 평론가님 이 식재료 튀겨 먹으면 별미다 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뭐 글쎄요, 이제 신발도 튀겨 먹을 기세라서 사실 기름에 안 들어간 식재료나 음식이 없을 것 같아서 막 추천드릴 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신 이제 튀김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령 말씀드리자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맛이 항상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앤칩스에 식초를 뿌려서 드시는 건데요. 뭐 식초 아니더라도 핫소스나 간장, 탄산음료, 그래서 이제 산이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 다 균형을 잡아주는데 좋으니까요. 같이 드셔서 이왕 드실 때 맛있게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끼 실록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